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전 세계가 긴장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관련 괴담과 가짜 뉴스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이것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허위 정보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나섰고요.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지침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종우 교수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백종우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정신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과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을 역임했고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며 자살 예방에 대한 기여로 2018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백종우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불꽃놀이나 폭죽에서 나오는 연기, 가스가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역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 네. 그 우편물에도 그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우리가 감염될 수 있어요? 우편물이 오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기름이나 표백제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습니까? 박쥐 탕을 먹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는요, 마늘하고 쑥을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 네. 좋은가요? 마늘하고 쑥 많이 먹으면? 전반적 면역 기능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신종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한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걸 일부러 퍼뜨렸다. 별 괴담과 가짜 뉴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횡행할까요? 이게 이제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 해를 끼칠지 상당한 불안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니까 이제 통제력이 약화되고요. 이때의 어떤 그런 유언비어나 가짜 뉴스는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안할수록 가짜 뉴스에 취약해지더라. 네. 그거는 기본 법칙인 겁니까? 저희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독일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가짜 뉴스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인포데믹. 그러니까 정보하고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 전염병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보 감염증. 이렇게 맞습니다. 번역하더라고요. 인포데믹을. 네. 정보에 감염된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맞습니다. 그게 SNS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는데 불안할 때 사람은 또 자기가 찾은 정보는 좀 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시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좀 과학적으로 또 냉정하게 접근해서 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 그래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고 이런 뉴스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열이 나거나 기침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 네, 네. 남에게 전파시키지 않으려면, 네. 그다음에 불특정한 다수를 접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네.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써야 하지만 예. 내가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나만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도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요? 사실 뭐 미국에서는 일반인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권고했기 때문에 말씀 맞다나 일반인이 쓰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 논란이 있는데 네. 아마 이런 말씀하시면 그 밑에 마스크도 쓰지 말라는 거냐 하는 반응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한 단계 더 높여서 좀 과도하다 싶을 만큼 합시다라는 조짐이 있고 네. 그러다 보면 불안감은 심해지고 네. 그러다 보면 가짜뉴스는 더 퍼지고 네.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 신경정신의학회에 재난정신건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때 사실 신체적으로 다친 분은 거의 없었는데 뭐 300명이 넘는 사람을 잃다 보니까 이제 애도의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문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마음을 같이 한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지금은 한 105명 정도가 속해 있고요. 그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면담, 메르스 때 뭐 심리 지원, 경주 포항 지진 때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그러면 세월호 같은 거, 감염증 다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재난이 우리나라엔 보통 인재,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지만, 뭐 태풍이나 또 이런 이제 감염도 감염 재난으로서 사회적 또 자연 재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항상 또 심리적인 문제, 불안, 분노, 우울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는데 그걸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재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 체계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간의 민관의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같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백 교수님도 진료하실 때 요즘 이 신종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그럽니까? 아직은 뭐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는 예를 들어 평소에 불안장애나 강박증이 있었던 분은 안 그래도 뭔가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손을 씻고 몸을 씻는데 하루에 내가 한 2시간씩 그걸 줄이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 시기에 매우 괴롭습니다. 외출도 더 못하시고 3-4시간씩 100번씩 손을 씻었다. 일상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원래 이제 뭐 또 기존의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악화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고요. 대개 이 재난 심리, 뭐 심리 방역 이런 부분은 이 정상적이던 사람이 이런 감염 재난 상황에서 이제 불안을 느낄 때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심리적 불안, 나의 심리적 또 스트레스 이게 이건 좀 심하구나.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의 불안은 정상 반응입니다. 저희가 불안해야 위험에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조심도 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제 불안 장애라고 할 정도는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은 잠을 못 잡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고민이 많을 때는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의 리듬이 깨지면서 잠을 못 자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 뭐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그게 아주 심하면 공황 반응,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이런 수준까지 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안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자마자 치료하지 않고
두고 보면서 불면만 조절하면서 많이 듣고 지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우리가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접했습니다만 직접 가족을 잃은 분들 그게 뭐 가장 1차적 대상자가 되겠죠. 네. 하지만 전 국민이 세월호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심리적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차적으로는 감염이 되거나 그렇죠. 그 가족이거나 또 유가족이거나 가족이거나 있고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자가 격리자의 불안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 또 뭐 복지부에 소속된 공무원들, 현장 근무자들, 구조요원들이 있고 더 넓게는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게 감염 재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심리방역 5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네네. 심리방역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이게 사실 그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건 개인의 면역력인데 우리 사회 공동체도 이 바이러스가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의 면역력을 이제 지켜갈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해외의 그런 감염 가이드라인에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내용입니다. 위기 의사 소통이라든지 국민과 공동체의 어떤 심리 또 이제 맨 앞에서 싸우는 분들, 감염된 분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뭐 이런 것 이 내용인데 뭐 저희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는 이 시기에는 근거 있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거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심리 방역. 이거는 직접 환자를 보는 분들이나 감염된 분이나뿐 아니라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1번이 정부는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1번에 딱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때의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부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거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는 가장 최악의 소식을 전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하단에도 표현하고 또 정부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가 막 퍼질 수 있고 혐오나 편견에 휩싸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메르스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가 좀 늦었을 때 오히려 이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근데 이제 공개한 사람들을 또 비난하게 되면 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증상을 숨기기 때문에 자,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정부가 또 질병관리본부가 취하고 있는 공개의 범위는 그 사람의 뭐 연령 뭐 이런 정도에다가 그 사람의 동선 이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바는 그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거길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거길 간 적이 있는 또 이 환자가 움직인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기침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의심해봐라는 뜻이다. 네, 신고해달라는 맞습니다. 얘기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를 주잖아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동선 공개보다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만난 적 있는데 이렇게 금방 떠올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염의 모든 문제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공개를 해서 사회가 얻는 안전이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개인과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서 또 저희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후자를 너무 무시하면 사람들이 숨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숨는다는 얘기는 증상이 있어도 숨는다. 있어도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의심받는데 혼자 끙끙 앓을 수도 있고 이게 저희가 자가격리자나 이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 제일 큰 두려움이 멀쩡하던 사람이
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쳐다볼 때 싫어하는 것 같고 가까이 오기를 피하는 것 같고 날 무서워하는 것 같고. 그럼 맞죠. 무서워하게 되죠. 네, 예. 이런 느낌들을 안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본인의 이름이 막 공개가 되면 이름까지 공개가 되고 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질타를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숨는다, 더 숨는다. 두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느니 혼자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게 더 위험할 그렇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더 안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물론 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더 크다. 예, 감염된 사람을 최대한 저희가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함께 접근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그건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서 감염 확산 방지에도 더 비밀을 지키는 게 신상 공개는 안 하는 게 효과가 적이더라 이런 얘기군요. 그럼 지금 정부가 하는 동선 공개 정도로 하는 게 딱 옳다라고 보시는군요. 뭐 현 상태에서는 그 정도까지가 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자들의 국민과의 의사소통 프로세스와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시면 점수가 괜찮습니까? 어때요? 전보다 좋은 거는 이럴 때 오류가 있으면 바로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 또 알리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메르스 때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메르스 때는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게 초기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방역 첫 번째. 정부의 신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감염병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2조에 넣는 이유는요? 예, 저희가 가이드라인 밑에 이제 설명을 쭉 달기도 했는데 너무 당연하지만 이때 불안, 분노, 우울 반응이 정상 반응이고 순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대부분은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주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매일 이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를 조심하게 만들고 때로 분노는 잘못된 걸 고치게 만들고 우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수정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되 이걸로 또 너무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3조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주위 사람에게 털어놓을 것. 그런 거죠. 다른 스트레스 때도 물론 그렇지만 이 감염 재난의 특징이 이 접촉을 막고 고립을 시키기 때문에 이 고립된 상태에서 표현을 못 하거든요. 특히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 그런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또 격리실에 있는 환자 같으면 더 할 수밖에 없죠. 접촉하는 사람들도 다 의료인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위에 털어놓고 이때 되게 오픈된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같이 논의하는 게 공동체에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 진천에 격리돼 있는 우한에서 오신 교민들, 그분들 돕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가 계시다면서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의료진들이 가 있고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도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 때는 의협에 이제 자가격리자를 위한 상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도 자가격리자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직접 대면해서 접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면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취약한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감염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를 어린이나 청소년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언비어나 이런 데 취약할 수도 있고요. 이 감염에 대한 공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에이즈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 교육받은 의료진조차도 그 방에 들어가서
회진을 도는데 3분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괜히 나왔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숨 참느라고 그랬다고. 숨도 안 쉬었단 말이에요? 예. 혹시 숨 쉬었다 옮으면 어떡하나. 에이즈인데? 예. 그러니까 숨 쉬어서 옮을 가능성은 0%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정도의 불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고 이게 특히 부모하고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를 알기도 쉽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핀잔을 받거나 비난을 들으면은 딱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이따가 속으로 끙끙 앓을 수 있거든요. 자, 뭐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제가 접했어요. 네. 근데 한마디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핀잔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끙끙 앓아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내면은 부모가 싫어하는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아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나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고 그 얘기가 틀렸다고 비난을 받으면은 이게 마음의 벽을 이제 쳐버리면서 자신의 불안을 얘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때 오히려 좀 더 들으면서 정말 아이와 청소년이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지를 들을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논리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들을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면은 이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백 교수님하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가짜 뉴스 뭐 심지어 제가 이 폭죽 연기가 그 신종 코로나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 농담처럼 제가 던진 거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까지 있다는 거를 상징하면서 던진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판단력이 적은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말도 솔깃하게 들을 수가 있겠네요. 뭐 저도 몇 명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걸 걱정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너가 이러이런 거 걱정한 거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이도 안심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대로 누가 들으면 웃을 얘기를 아이가 했을 때 그냥 성인끼리는 웃고 말죠. 예, 웃고 말 일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표현을 못하고 이제 속으로는 뭔가 하여튼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를 부모는 싫어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감염증 확산 시기에 어린이 청소년의 대화, 말은 더 유심히 들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겉의 말 뒤에 속에 숨어 있는 아이가 정말 뭘 염려하는 게 있는지 걱정하는 게 있는지를 같이 들어서 부모가 공감해 주는 게 이때가 오히려 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뉴스만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온갖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게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문을 닫는다 그러면 안 가서 좋다가 아니라 더 불안해할 수도 있겠네요. 오죽하면 학교도 못 오게 할까 뭐 이런. 그렇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도 또 고립되는 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각종 정보 접하다 보면 가짜뉴스에 더 빨리 현혹될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뭐 이전에 사스라든지 뭐 이런 해외에서는 이런 걸 집중적으로 겪은 지역, 그 유가족 등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 20-30%가 보고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뭐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을 급속히 겪인 지역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에도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더 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특별히 그게 들어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짚었지만 격리된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도와줄 것. 이게 5가지 심리 방역 가이드라인이로군요. 네, 맞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 주도해서 그 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가 한국형 재난정신건강 지원
이런 매뉴얼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특히 한국형이어야 하는 게 있어요? 한국형은 무슨 국제적 보편 기준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물론 뭐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거는 해외에는 이제 감염, 뭐 재난, 사실 중증 정신질환 이런 거는 공공의료의 영역인데. 공공의료. 예. 민간의 영역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공공에서 그렇죠. 해결하는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한 90% 이상이 이제 민간 의료다 보니까. 뭐 일본이랑 한국이 비슷한데. 근데 이제 재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해결을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한국형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민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냐 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에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것들이 법이 만들어져서 생긴 성과도 있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 OECD 평균만 해도 공공의료 병실 수로 봤을 때 다 50% 넘는다면서요? 저희가 뭐 사실 그 3만 불 이상의 나라 중에는 거의 가장 낮은 그러니까요. 수준인데 그런 문제가 이제 이럴 때 발생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일본에는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 이제 그 정신건강 지원을 갔던 분들을 저희가 만났더니 이제 아침에 만나서 쭉 다 같이 교육하고 장비를 챙긴 다음에 마지막에 유서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뭐 여진이 있거나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유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기간, 정신건강 서비스하는 기간에는 공무원의 직위를 국가가 부여하고, 뭐 사고가 나면 또 보상을 해준다든가.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뭐 그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럴 때는 민간에서도 자원봉사로 여태는 좀 많이 해왔는데 뭐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이런 좀 체계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공의료도 확충하고 메르스 때 하스 때부터 또 얘기 나온 이 감염증 전문 특화 공공병원이 있어야 꼭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꼭 우리 해내야 됩니다. 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